안녕하세요, 생물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당뇨병연맹 IDF에 의하면 2019년 전세계 20에서 70세 당뇨병 환자는 4억 6,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성인 인구의 13%에 이르며 65세 이상에선 3명 중 1명일 정도로 높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당뇨병은 여전히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합병증들로 인해 의료 부담,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큰 질병입니다. 피 속의 포도당이 다량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을 진단하는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먼저 당화혈색소의 비율입니다.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결합한 것의 혈중 비율이 6.5% 이상인 경우, 8시간 이상 음식을 먹지 않고 측정할 때 혈장 포도당의 농도가 126mg/dL 이상인 경우, 세 번째는 75g의 포도당을 먹은 다음 2시간이 지나고 잰 혈장 포도당의 농도가 200mg/dL 이상인 경우입니다. 국제당뇨병연맹은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등 당뇨병을 사진과 같이 분류하는데요. 복잡하죠? 모두 원인은 다르지만 높은 혈중 포도당 농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중에 제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서 생기는 것이고,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의 작용이 먹히지 않고 그 결과 서서히 인슐린의 분비에도 문제가 생기는 당뇨병을 말합니다. 피 속의 포도당은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런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혈중 포도당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글리코젠을 포도당의 형태로 방출하는 것입니다. 글리코젠은 포도당이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는 탄수화물입니다. 간과 근육에 많이 있어요. 둘째, 음식을 통해 얻은 포도당을 소장의 혈관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간이나 콩팥에서 포도당이 아닌 물질로부터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론 혈당량을 낮춰주는 유일한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로부터 만들어지고 혈당량이 높을 때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인슐린은 편지와 같은 신호분자입니다. 세포들의 혈중 포도당을 흡수해도 된다는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죠. 또한 간 근육세포의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세포들이 포도당을 얼른 써버리라는 신호도 보냅니다. 여긴 근육세포입니다. 혈관, 인슐린 수용체, 글루티4가 담긴 소낭이 보입니다. 글루틴은 포도당 수용체인데 여러 유형 중에서 4번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루티4는 인슐린이 없을 땐 이렇게 세포 안에 있으면서 포도당 수송을 못합니다.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 글루티4가 세포막으로 가게 되고 피 속의 포도당을 근육세포 안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근육세포 안의 포도당은 글리코젠으로 저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은 근육세포의 포도당 소비를 촉진합니다. 이제 간세포로 가봅시다. 간세포의 막에도 역시 인슐린 수용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긴 글루티2가 있네요. 글루티2는 글루티4와 다르게 항상 막에 있습니다. 피 속 포도당의 양이 증가하고 인슐린이 붙게 되면 글리코젠 합성이나 포도당 소비가 증가하면서 피 속의 포도당을 없앱니다. 이번엔 인슐린이 어떻게 분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자의 베타세포로 가봅시다. 이자의 세포막에는 글루티2가 포도당을 수송하고 있고 ATP에 반응해서 닫혀버리는 KATP가 계속해서 칼륨 이온을 세포 밖으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 KATP를 잘 기억하세요. 전압에 반응하여 열리는 칼슘 통로는 현재 닫혀 있고요. 인슐린을 담고 있는 소낭이 세포 안에 있습니다. 혈당량이 높아져 포도당이 베타세포로 들어오면 대사 과정을 통해 ATP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ATP가 아까 말씀드린 KATP라는 칼륨 통로를 닫아버립니다. 그 바람에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 탈분극이라는 전압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칼슘 통로가 열리고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칼슘 이온이 인슐린을 담은 소낭을 이동하고 분비시키게 됩니다.
방금 전과 같은 인슐린의 분비는 GLP-1과 GIP라고 하는 소장의 호르몬에 의해서도 일어납니다. 이 GLP-1과 GIP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혈당량 조절 원리와 인슐린 분비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당뇨병 치료제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가지 약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비구아니드계의 국내 약은 이런 것들이 있네요. 모두 먹는 약입니다. 이 약들이 간세포 미토콘드리아의 ATP 생산을 저해하면 상대적으로 AMP와 ADP의 양이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 당 신생합성에 관련된 효소들이 저해를 받고 AMP에 의해 활성화되는 AMPK의 활성이 높아져서 당 신생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많은 당뇨병 환자들은 간에서 당 신생합성을 비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약물로 인해서 제자리 수준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트포르민과 같은 비구아니드계 약물을 다른 약물과 함께 처방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설포닐 우레아계입니다. 이것도 먹는 약입니다. 다음과 같은 약들이 있고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KATP는 칼륨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설포닐 우레아가 몸속에 들어오면 KATP를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칼륨이 세포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반응한 칼슘 통로가 칼슘 이온을 세포 안으로 수송하게 되는 겁니다. 칼슘은 인슐린을 담은 소낭을 밖으로 분비시키고요. 인슐린은 설포닐 우레아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분비되는 것입니다. 다음 약은 메글리티나이드계인데요. 역시 먹는 약입니다. 앞서 살펴본 설포닐 우레아와는 작용 시간만 빼면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다음은 DPP-4 억제제 약물입니다. 이건 역시 먹는 약이고요.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선 GIP와 GLP-1이 분비됩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이 물질들은 이자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정상적으로 GIP와 GLP-1은 DPP-4라는 효소에 의해서 쉽게 분해됩니다. 그래서 DPP-4 억제제를 먹으면 GIP 그리고 GLP-1의 작용 시간을 늘려줄 수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GLP-1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주사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주목받는 약물인 SGLT2 저해제입니다. 먹는 약이고요. SGLT2는 포도당 수송체이지만 나트륨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주로 콩팥에서 발견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노폐물을 오줌으로 만들어주죠. 콩팥을 이루는 100만 개의 네프론은 작은 정수기들입니다. 혈액이 세뇨관으로 여과되면 노폐물은 방광으로 가게 되고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여과되어 버린 것들은 혈관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정상인의 경우 포도당은 모두 여과되고 모두 재흡수됩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인 경우 여과된 포도당이 너무 많아서 재흡수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줌을 통해 포도당이 몸 밖으로 나가게 되죠. 포도당 재흡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세뇨관 세포의 혈관 쪽 막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을 계속해서 퍼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포 내부는 상대적으로 나트륨 농도가 낮습니다. 나트륨과 포도당이 세뇨관으로 흘러들어오면 세뇨관의 나트륨이 세포 내부로 확산하는 힘을 이용해서 SGLT2가 포도당을 수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질로 들어온 포도당은 혈관으로 가고요. 결국 SGLT2의 작용을 저해하면 포도당 재흡수를 저해하는 것이고 피 속 여분의 포도당을 오줌으로 내보내서 혈당량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약물은 알파글루코시데이스 저해제입니다. 이 효소는 소장에 있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데요. 복잡한 탄수화물을 단순 당으로 쪼개서 흡수될 수 있게끔 해줍니다. 하지만 이 효소를 저해하면 섭취한 탄수화물이 분해되지 못하고 결국 혈관으로 흡수되는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뇨병과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호르몬이나 약물들이 실제로는 더 다양한 표적세포에서 다양한 작용들을 하지만 여기선 주요한 점만 다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물 아저씨였습니다.